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텍스트 100쪽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앞에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었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제 이쪽을 보는데 여러분 한번 쭉 봤습니까? 작업 일지 학생들이 이제 학술적 형태의 글을 쓰기 위한 그 과정, 조원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분담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물론 또 갈등도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을 서로 쪼개서 이렇게 중간에 만나면서 그죠? 많은 수정 과정을 거치고 이런 작업 일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량도 많고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읽었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토끼 울타리 발표 대본도 사실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도 되는 부분입니다만 일단은 이 부분을 같이 보면서 또 뒤에 이제 직접 그 발표문을 제출한 내용도 함께 이어서 볼 겁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또 이제 다른 그 선생님이 창의적 사고와 관련해서 올린 동영상이 한 25분짜리가 있는데 내용이 괜찮아서 제가 소개할 테니까 잠깐 보고 우리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는 기본기에 해당하죠. 제가 알고 있는 창의적 사고 기법 중 가장 좋았던 것은 바로 트리즈입니다. 트리즈 관련 서적이 여러 권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저의 선생님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지혜로움의 비밀이라는 책인데요. 그것을 쓰신 분은 김익철 교수님이십니다. 공저로 이렇게 김영환 선생님과 함께 이제 생각해 텍스트에 지혜로운 있는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13가지 문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혜로움의 비밀 앞에는 시작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모순 관리를 할 수 있고 기능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상성을 달성합니다. 규칙성을 활용하고 자원을 활용하고 상상과 공상을 존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인생 설계하기에서 제가 자원에 대해서 한번 쭉 7가지 자원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타성, 즉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상상을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다면적 사고 관점인데 다면적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관점으로 보는 것, 여러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 방향에서 보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전략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류가 있어요. 근데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죠. 그것이 문제 지식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공감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공감력이 없으면 그것이 활용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3가지 문제 지식이 있고요. 이것들은 독립된 것들이 아니라 각기 다 연결돼서 서로에게 서로를 상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6단계의 단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문제를 보고 문제조차 인식을 못하고 그냥 감정대로 막 해결하는 사람이 있죠. 해결이 안 되죠. 지혜롭게. 자,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걸 문제를 정의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인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순 정의를 하는데 우리 9가지 모순 공부했었죠. 그리고 원인을 분석하는 수칙적 방법, 수평적 방법 했었습니다. 이런 3단계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 2, 3단계 중에서 3단계를 미리 배웠어요. 그리고 4단계 사고를 전환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합니다. 그리고 6단계는 이상성인데 이상성은 뭐냐면 해결 방안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상성. 그러니까 비용이 안 들고 해결하는 것, 그게 이상성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6단계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주로 할 내용은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것 그리고 문제를 분석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왜 배워야 되느냐, 문제를 왜 분석해야 하는가 이거죠.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위해라고 하면서 옆에 보니까 우주선 같은 그림이 있잖아요. 바로 이 우주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1960년대에 러시아는 우주 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달 착륙선을 만들었어요. 그때 달 표면에 딱 착륙했을 때 그 순간을 사진을 찍어서 지구로 전송하려고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착륙선에 빛을 비추는 조명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조명은 유리구로 된 전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전구의 유리구를 깨지지 않게 해야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우주선이 이제 착륙할 때 그 충격에 의해서 유리구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지 않는 유리구를 만드느라고 한 3년 연구를 했죠. 하지만 깨지지 않는 전구를 만들긴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만들다 지친 연구원들은 러시아의 그 박사님, 트리즈 박사님이신 바바킨 박사에게 상의를 했죠. 어떻게 하면 깨지지 않는 전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고요. 그때 바바킨 박사는 질문을 했습니다. 전구에 유리구는 왜 필요하죠? 유리구가 하는 일이 뭐죠? 이렇게 질문했죠. 이 박사들은 너무나 놀라웠어요. 필라멘트를 진공으로 보호하는 것이죠. 이 당연한 걸 왜 물어보지? 하고 무릎을 꽉 쳤죠. 어, 유리구가 우주선에 왜 필요한가요? 이거죠. 자, 우주는 어떻죠? 진공 상태잖아요. 그런데 유리구가 전혀 필요 없는데 필요 없는 것을 열심히 3년 동안 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만든 거죠. 이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들은 전혀 연구할 필요가 없는데 연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문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문제를 풀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좀 우리가 사실은 생활 속에서 쓸데없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시간 낭비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과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생각을 거듭해서 반복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어떤 주제 아니면 정말 꼭 내가 해야 되는 그죠? 그런 어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에 주제를 선정해서 하는 과정에 너무 성급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여기에 지금 어쨌든 이런 문제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 먼저 본질적인 문제에서 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쓸데없이 3년 동안 그 시간을 허비했죠. 그래서 이런 건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를 이겨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이제 김희철 교수님은 책에 썼는데요. 여기에 이제 체스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봐서 이기려면 전략과 전술을 짤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체스판에서 이기려면 그냥 무조건 말만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원인 분석 이런 걸 정확히 활용해서 체스판에 말을 움직이듯이 전략을 짜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문제를 왜 배워야 하냐면 문제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처음으로 선풍기를 산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해 여름에 이제 저희 집에 처음으로 이제 선풍기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저한테는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동생들도 이 선풍기 정말 신기했죠. 근데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선풍기 날개에다 손가락을 넣으면 절대 안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 안 된다는 걸 꼭 하잖아요. 그래서 제 바로 밑에 남동생 이 선풍기에다가 손가락을 쭉 넣습니다. 날개가 우당탕탕 하면서 선풍기도 놀랬고 우리 식구 모두 다 놀랬죠. 그래서 이제 그 손가락 보니까 이제 손톱이 나갔고 손가락이 이제 껍질이 벗겨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그 성냥갑을 딱 가지고 오시더니 성냥갑 껍질 그 유황으로 된 거 그것을 이렇게 샥 벗겨가지고 손가락에다 이렇게 감싸주면서 칠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 선풍기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풍기 날개를 보면 선풍기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저희 집에 아이가 생겼을 때는 얼른 에어컨을 샀습니다. 왜냐면 손가락을 또 넣는 그 공포가 저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본 그 다이슨이라는 분은 날개가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날개의 기능, 바람을 일으키는 그 기능은 살리고 날개를 위험 요소를 없애는 그런 연구를 해서 지금 이렇게 날개 없는 선풍기가 나오게 됐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옆에 그림에 있는 그 종이봉투 없는 청소기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날개의 위험에서 손을 다친다, 이런 거. 그런 문제들을 기회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잘 배우면 좋은 기회를 포착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잘 공부하고 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 요소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걸 해결하는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되죠. 뭐 별 목표나 목적이 없는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 유형이 뭔지, 그리고 해결 방안을 여러 가지로 탐색하는 것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으려면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심리적인 타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거를 딱 아는 순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게 되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너무 똑똑하죠. 그리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념대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훌륭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고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이 호리병 속에 넣고 뚜껑을 딱 닫으세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국화무늬 호리병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뚜껑을 딱 닫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심리적인 타성을 버리고 트리즈 원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 트리즈 원리가 알투실러 박사님이 만든 40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40가지 원리에 적용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디어를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죠. 저는 문제가 있으면 이 40가지로 답을 한번 다 달아봐요. 그리고 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얻거든요. 그래서 제 삶은 트리즈를 알기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트리즈를 알기 전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자, 마음이 끌리는 쪽이 어느 쪽이냐. 그렇게 해보고, 두 번째는 제가 알고 있는 멘토 세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여쭤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방법들 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역시 제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저는 선택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죠. 근데 이 트리즈 원리를 사용하면 목표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집은 다음에 그곳을 향하여 40가지 원리로 하나씩 적용해보고 거기에서 가장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트리즈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1번 원리, 맛있는 달달한 케이크 조각이 있는데, 이 케이크가 상품으로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이 분할의 원리 때문입니다. 케이크 하나를 다 살 필요가 없는 요새 1인 가족이 많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싱글족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를 다 사긴 어려워요. 그래서 케이크를 팔기 위해서 좀 더 많이 팔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맛을 보기 위해서라도 이런 케이크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생크림 케이크 또는 과일 케이크 또는 고구마 케이크, 이렇게 골고루 맛을 볼 수 있도록 다 조각을 내서 파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트리즈 원리의 1번은 분할하는 거예요. 이 분할은 어떤 걸 분할하냐면 시간도 분할하고 조직도 분할하고 공간도 분할하고 어떤 물질도 분할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한번 나누어 보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블라인드 같은 것이 있어요. 이 블라인드도
전에는 커튼은 이렇게 통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빛을 적당히 들어오게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블라인드는 커튼을 쪼가리로 나누면서 빛도 나누어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죠. 피자도 역시 나누어서 판매하고, 그리고 가구도 어떤 옛날 우리는 이렇게 옛날 옷장들은 하나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가구들은 다 나누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행정구역도 분할해서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밑에 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논문이 뭐냐면 시창작 지도에서 이 트리즈 원리 활용 방안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리즈 원리처럼 하나씩 하나씩 글을 쓸 때도 활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차차 이제 시에 대한 이야기는 하기로 하고, 오늘은 원리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USB인데, USB는 추출하기 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 중에 딱 필요한 것만 딱딱 빼서 들고 다닐 수 있는 USB가 있잖아요. 그래서 USB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을 선택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 추출하기 원리라는 게 있는데, 특공대 같은 것도 있고 아웃소싱 아시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글을 쓸 때도 추출하기 원리가 있는데, 많은 종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걸 저는 추출하기 원리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부분 활용인데요. 부분을 바꾸어서 그 부분만 다른 기능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변차선 같은 게 있습니다. 가변차선은 차선 중에서 우리가 위성도시에서 서울로 들어갈 때 아침에는 들어가는 차선을 넓게 하고, 저녁에는 퇴근 시간에는 수도에서 서울에서 지방으로 나오는 차선을 더 넓히는, 그렇게 그때그때 변화하는 차선을 가변차선이라고 하는데, 부분을 바꾸는 거를 말하죠.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온 장갑, 이렇게 스마트폰을 할 때 장갑의 그 손가락 부분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갑 나와 있고, 또 고객 가게 할 때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VIP 고객용으로 따로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 등등을 부분 활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는 맛있는 굴이 있는데요. 입맛이 다져지네요. 자, 글을 쓸 때도 이렇게 그 언어 유희, 그러니까 언어의 한 단어를 가지고 글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안현미 선생님이 쓰신 비굴 레시피라는 글인데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오늘은 비굴은 막 더럽고 치사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비굴을 잔굴, 석화, 홍굴, 보살굴, 석사처럼 영양이 듬뿍 들어있는 굴의 한 종류로 읽고 싶다. 이렇게 해서 비굴이라는 굴이라는 단어를 그 단어가 같이 들어있는 것을 활용해서 언어 유희적인 측면으로 시를 쓴 거죠. 이런 작품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균형 원리인데요. 이것은 한쪽의 균형을 깨므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신제품, 이런 거를 생각하는 데인데, 인류가 만든 위대한 비행기라는 게 있죠. 이 비행기도 이렇게 날개를 위에는 이렇게 볼록 나오게 하고 아래쪽은 좀 평평하게 해서 아래쪽에서는 높은 압력, 위에서는 낮은 압력을 받게 함으로 인해서 이 압력의 차이로 날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 방법이 엄지젓가락 같은 거, 이렇게 젓가락을 다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암호를 만들 때에도 이렇게 비균형의 원리로 암호를 만든다고 합니다. 시도 이렇게 균형을 깨는 그런 시들이 있죠.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모든 것을 이렇게 합쳐서 내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렇게 옆에 보면 백화점 같은 거죠. 쇼핑몰, 대규모 쇼핑몰에 가면 영화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분수가 있어서 휴식 공간도 있고,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종류의 물건들이 골고루 다 있는 그런 곳이 우리가 백화점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에 출간할 때 여러 사람이 공저로 내는 것들, 이것도 통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묶어서 할인해서 파는 할인 패키지 같은 것도 통합의 원리에 해당하죠. 다음은 이제 다용도의 원리인데요. 용도를 여러 가지로 하는 거예요. 모노 드라마 같은 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폰 안에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전화도 할 수 있고, 당연히. 그리고 요즘에는 주로 이제 돈을 송금하는 거,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메일 보내는 지금 스마트폰
때문에 그 망한 업종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전에 있었던 그 공중전화, 지금 이제 공중전화 찾아보기 힘들죠?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그야말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컴퓨터. 원래 예전에는 이 무거운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집에 와야 컴퓨터를 할 수 있고 이랬는데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지금 망한 업종이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그 한때 유행했던 그 무슨 거 디지털 카메라, 이런 거 지금 다 뭐 잘 안 보이잖아요. 스마트폰이 카메라 촬영 기능도 하고 컴퓨터 기능도 하고 전화 기능도 하고 이제 뭐 거의 다 해버리니까 그렇죠? 다용도 여기 나온 것처럼 다용도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 문자 보내는 거, 카카오톡 하는 거, 그 외에도 사진 찍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이제 한 손 안으로 다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거, 용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 이게 다용도입니다. 일곱 번째 생각의 원리는 어떤 거냐면 포개기의 원리예요. 글을 쓸 때는 투사시키는 거예요. 나를 그 사물에 투사시키는 거, 포개기 하는 거죠. 포개기 하면 이렇게 옆에 보면은 마트로시카 인형이 있는데 러시아의 인형이에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인형을 그렸는데 이 마트로시카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엄마, 어머니를 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산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안에 또 들어있고 안에 열면 또 들어있고 이렇게 또 들어있고 그래서 아주 작은 인형까지 들어있는 이런 마트로시카 인형이 있는데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보통 요즘에 가게에 샵인샵, 가게 속에 또 가게. 그래서 어떤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커피숍에서 액세서리도 팔고 그릇도 팔고 커피숍에서 또 어떤 그 액자 같은 거 예쁜 그런 것도 팔고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데가 이제 샵인 거죠. 그리고 어떤 우리가 글을 쓸 때 동물이나 식물 또는 사물이 되어서 쓰는 것들 이런 것들도 투사 포개기의 원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무 속으로 들어가네. 거기 빽빽한 세월 속에 나를 묻어버리기 위해 내가 사라진 빈 숲에 푸른 잎들의 울음 메아리치고 그늘 없는 나의 죽음 나무 속에 있네. 이런 채우기님의 시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 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시작을 나무 속으로 들어가네.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예, 놀라운 시의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제 균형의 원리예요. 주고받기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아까 비균형 있었죠. 그러니까 비균형으로도 만들어 보고 균형을 맞춰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떤 그림을 넣을까 하다가 아주 재밌는 거북이 그림을 찾았는데 거북이가 아래에 있는 거북이는 그냥 있을 수 있지만 위에 있는 거북이는 그냥 있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지금 다리 한 짝을 쫙 들고 있는 그림이 양쪽에 있는데요. 다리를 들으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게 중심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를 들고 이쪽 다리 들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딱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거, 그 다음에 거중기가 있어요. 거중기, 그리고 도르래로 무게 중심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균형 맞추기 원리 또는 주고받기의 원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퇴하기, 물러나기, 그런 거, 그런 원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한 번 물러난다,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미리 거절을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이런 일이 생기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거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우리가 거절을 하면 서로 관계가 깨지거나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전 거절 같은 거 여기에 해당하고 10번 선행 조치의 원리, 예, 미리 하기의 원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낚시 떡밥 같은 건데 이게 고래를 잡으려면 물고기를 쫙 던져야 고래가 나타나겠죠. 또 이런 거, 그 다음에 정리정돈 미리 해두는 것, 그 다음에 커터컬러 이렇게 자르기 좋게 하는 것들, 이런 게 선행 조치의 원리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10가지의 트리즈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창의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타성에서 벗어나기. 두 번째는 트리즈 원리를 하나하나 대입해서 연결해서 생각해보고 그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바로 이거입니다. 하늘에서 빛이 샥 내려오고 그리고 잘려진 나무 그루터기 위에 황금 열쇠가 딱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마지막에 넣은 거는 창의적인 사고 중에서 이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의라는 건데 이 의자를 파자하면 소리의 음자와 마음 심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라.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창의적 사고를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예비 순사를 마치고 심사 내용 중에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논문의 제목이 시창작 교육에서의 트리지 원리 활용 방안인데 시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 평범하고 상투적이다. 그러므로 시를 다르게 정의해봐라. 그래서 창의적 사고 원리인 트리지 원리를 사용하는데 시의 정의를 예전의 것으로 그냥 갖다 쓰지 말고 좀 남다르게 정의를 해봐라 라는 게 보완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남다르게 정의를 한다는 게 정말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며칠을 이 책 저 책 다 찾아보고 뭐 여기저기 알아볼 만큼 물어보고 고심을 해도 정말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내일이 바로 심사일인데 오늘 이제 아침 새벽까지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오후 저녁에 이제 5시에 심사인데 새벽이 5시가 다 돼 가는데 이제 12시간 전인 거죠. 그때까지도 뭐 딱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